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미흡한 준비로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는 조기 퇴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편 신림동과 서현동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룸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일석이조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파키스탄 열차 탈선 사고 등 세계 글로벌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입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더워도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네, 이 야외 활동은 거의 이제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꾸 뭐 실내 들어서 에어컨 쐬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그런 날씨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저도 농담삼아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래서 제 스스로 계속 아재 개그로 제 몸을 얼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번 여름은 안 얼려요. 더 좀 짜증나는 반응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 짜증내면서 열을 내더라고요. 네. 자, 그만큼 힘든 여름인데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또 시사본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잼버리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난 주말간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가 철수 결정을 했고요. 자국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국내 다른 곳에서 머무르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가 총력 대상에 나섰는데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실은 폭력과 열악한 시설 때문에 영국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 대원들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를 결정해서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러다가 이 잼버리 대회가 파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네. 지금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55개국에서 152개국은 잔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잔류를 하고 있어서 물론 영국 대원들이 4천 명이 넘기 때문에 네. 또 미국 대원 이 지원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빠져 있어서 퍼센티를 따지면 15% 정도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 잼버리 대회 참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파행은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 온열 질환이었거든요. 이 대책. 이게 수백 대의 쿨링버스가 투입이 되고 또 여기다가 위생 문제, 샤워실과 화장실 위생 관리도 강화가 됐고요. 의료 인력도 추가 투입이 되면서 여기다가 이제 민간에서도 편의시설 보수나 증설에 필요한 설비 인력을 지원하는 기업도 있었고 또 생수나 이온 음료, 아이스박스, 손선풍기, 양산, 얼음물 계속해서 온정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 후원까지 더해지면서 그래도 이제 대원들 얘기는 이제 좀 견딜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잼버리 대회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라고 지시해서 이 온열 질환 우려나 아니면 폭염 때문에 야외 활동, 야외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게 하는 역사 자연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전국적으로 90여 개 정도 마련이 돼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공이 되면서 프로그램 문제도 해결됐다라고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결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2일로 예정돼 있는 이 잼버리 폐영식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잼버리가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 야영을 하면서 문화를 교류하고 우애를 나눈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행사거든요. 그런데 취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보인다라는 거고 결국 잼버리 대회가 아니라 관광 이 대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잼버리 대회의 준비 소홀과 미흡 때문에 결국 행사 취지는 못 살렸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콘서트 이건 11일로 연기가 됐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인데 장소가 이 새만금 이 주변이 아니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말 홈 경기 또 이에 앞서서 수요일 경기도 있었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던 일부 축구 팬들은 아니 축구 팬은 무시하는 거냐. 왜 홈 경기를 취소해서 팬들을 힘들게 하냐. 또 이 구단도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더위와 안전 때문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새만금이 아니라 옮길 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도 있고 또 11일 날 하게 되면 12일이 이제 피날레를 하는 것이니까 네.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던 걸 좀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미국과 영국도 지금 평택과 서울에 있는데 네. 이 콘서트만큼은 또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또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한국 스카우트 대원들도 일부 지역 그 스카우트에서는 퇴영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제대로 관리나 조치가 안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한국 보이스카우트 전북연맹 900단 지역대인 비마이프렌드의 김태현 대장이 이 85명의 지역대 단체 퇴영을 선언을 했는데 퇴영을 선언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전북 지역대에 성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직위원회에서 제대로 피해자 보호 조치나 분리 조치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건은 8월 2일 오전 5시에 발생했고요. 여성 샤워실에 20대 여성 지도자와 여성 청소년 대원들이 샤워를 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원과 한국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나라 남성 지도자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태국 남성 지도자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한국 전북 지역대 말에 따르면 오전 5시에 태국인 남성 지도자가 우리 여성 대장님을 따라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잡힌 후에 샤워하러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샤워하러 왔다고 하면서 샤워 도구는 또 하나도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현장에서 이 남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900단 지역대에서 조직위원회에 일단 신고를 하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이틀이 지나도록 분리 조치나 피해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가해자로 보이는 남성, 그러니까 태국 남성 지도자에게는 구두 경고로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북 900단 지역대에는 4일에 경찰에 별도로 신고를 했고 전북 경찰청이 수사 중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불안과 항의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8월 2일까지도 계속해서 환경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던 점도 이 퇴영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이 이제 성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있어서 조직위의 어제 브리핑에서도 이 김태형 대장이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좀 불투명한 정보 공개, 어떻게 상황이 수사가 진행되는지 제대로 말도 안 해주면서 자꾸 경미하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조직위의 브리핑에서 보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창행 잼버리 사무총장은 이게 세계연맹의 Safe from Harm 팀, 이게 위해 방지팀입니다. 이 위해 방지팀에서 문화적인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태국 지도자에 대해서 가벼운 조치를 하고 종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전북경찰청의 여성 청소년 과장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조사 결과 성적 목적 침입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건조물 침입 등 다른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김태형 대장이 경미하지 않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랑 장난하는 것이냐. 우리 대원은 지금 알아 누워 있다. 특히 그 여성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우리가 큰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격리를 요구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안 해주고 자꾸 경미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어떡하느냐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 경찰 조사 내용이 추가적으로 어제 좀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또 신고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경찰이 파악하기로는 태국 남성 지도자가 여성 지도자를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태국 남성 지도자가 원래 여성 샤워실에서 먼저 샤워를 하고 있었고 그 뒤에 한국 여성 지도자가 들어왔다가 발견해서 사건을
사건이 터졌다. 진술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다른 내용이네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물론 사건의 내막이 이제 자세히 밝혀져야겠지만 네. 신고 내용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 측에서는 더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미하다고 하기 전에 일단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호 조치와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에서 지금 이 전북 지역대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퇴영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이 그렇습니다. 전달되고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자, 이건 우리가 다른 코너에서도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자, 이렇게 무덥고 폭염 속에서 새만금이 잼버리 야영장으로 적합했느냐. 자, 이런 이 배경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던 건가요? 새만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 새만금 개발 이게 사실은 시작된 거는 노태우 정권 때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간척 사업을 통해서 뭐 농업 용지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로 했고 물론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 농업 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노태우 정권에 착공이 됐고 18년 5개월 만에 이게 완공이 됐는데 네. 역대 정권이 다 계승을 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승돼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돼서 매립은 됐지만은 이걸 또 어떻게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잼버리 대회를 새만금에 유치를 하면서 좀 매립도 더 빨리 하고 새만금 신공항 추진하는 수단을 이용했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 개발 명목으로 농지기금 2천억 유치하려고 또 관광용지를 농업용수로 바꿨고 농지기금으로 논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새만금이 아니라 다른 이 전북 지역에 야영하기에 좀 원활한 곳 이런 곳들 국립공원 쪽이나 이런 곳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욕심 인프라를 좀 더 쉽게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새만금으로 장소가 정해져서 이렇게 뭐 기반 시설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은 뭐 직전 전북지사가 네.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긴 합니다. 네,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새만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이 염도가 높은 뻘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뭐 나무도 안 자라는 것이고 이 장소를 선택한 게 문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소가 선정이 돼서 6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왜 제대로 준비를 못했느냐. 특히 이 올해 들어와서 예산이 부족하다.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 등이 93억 국비 지원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결국 기재부 협의에 따라서 20억만 지원이 됐거든요. 일이 터지고 나서 뭐 예비비 뭐 해가지고 69억이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점이 부각된 상황에서 왜 제대로 대응이 안 됐느냐 이런 또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는데 정작 새만금 야영장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 안 되고 조직 운영 비용의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갔다. 네. 이런 것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출장도 많았고요. 네. 여튼 수습할 기색은 보이지 않고 여야 서로 공방하기 바쁩니다. 양당 대변인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강선우 각 당 대변인 발언입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와 또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아마 원인 규명과 또 철저한 또 사항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뻔뻔한 정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이지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그리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발언 들어봤는데 여야는 이런 일 앞두고 이런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세계적인 행사가 이게 싸우는 모습은 좀 네. 국민들이 그럼요. 보기에도 상당히 눈에 거슬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내용은 이제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변인이 주고받은 사실상 내 탓 공방인데 네. 사실 이런 목소리가 좀 꾸준히 나오다가 이게 이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여야에서 지금은 일단은 상황을 잘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 상황에서는 유치 과정의 문제나 준비 과정의 문제를 이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원만하게 대회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종교계 기업까지 나서서 힘을 합치고 있으니 니탁 공방
것보다는 정부와 힘을 합쳐 마무리를 잘 하자.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탁 공방과 함께 힘을 합쳐서 잘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겹쳐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잼버리가 어쨌든 12일에 폐영을 하고 나면 결국엔 책임 소재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역시 또 여야가 서로 자기 상대방을 탓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한 5년 정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준비한 것 아니냐.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억가량의 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지금 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조직위 운영에만 한 거의 70%가 투여됐다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 정부에서 1년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1년여의 시간 동안 사실 작년 8월부터 이미 이 잼버리 야영장의 준비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그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김영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장관 이런 분들이 문제 없다.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다. 뭐 배수 시설도 문제 없고 폭염 대책도 다 돼 있다고 장담을 해왔습니다. 행사 직전까지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올해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스카우트 단복을 입고 대통령으로서 철저히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점들 때문에 현 정부의 약속 이행이 안 된 점 그리고 준비 부실 이런 부분을 민주당이 또 지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따질 건 따지더라도 지금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선 힘을 합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를 먼저 이야기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묻지마 범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림역,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살인 예고글이 폭주를 하고 있다는 또 우려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50명 넘는 작성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고 하는데 신고건을 처리하다가 또 무고한 청소년을 진압하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썼다가 이 붙잡힌 피의자가 지금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다시 또 통계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살인 예고글 187건을 확인해서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57.6%인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집계가 됐어요. 또 이 중에 형사처벌에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이 됐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이른바 이제 촉법소년까지 무분별하게 따라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긴급 화상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글 작성자에게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게 협박, 살인 예비, 위계 공무 집행 방해 같은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 오인 검거라고 할까?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경찰에 다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네. 그저께 밤 10시쯤에 의정부시 금호동 부용촌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 112 신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교 3학년생을 특정해서 제압한 다음에 붙잡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서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고 경찰 진압 과정 학생의 이제 머리와 등, 팔다리 여기에 상처 입은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난 중학생이다 이렇게 외치고 나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끌려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고한 신고로 또 피해가 있는 그런 학생 소식까지. 네, 그래서 부모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과도 받겠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경 대응 기조로 가다 보니까 이런 오인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네. 물론 강력한 대응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인 발생 가능성 여기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또 분노의 목소리 상당히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휴가철이라 동해안 쪽으로 이동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기상 여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200mm의 많은 비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의 정체는 경기권에서 살펴지는데요. 안산 부근에서 지체고요. 둔대 분기점에서 부곡 쪽으로 막힙니다. 또 용인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인천 쪽으로는 평창 휴게소 부근 지나기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에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조금 전에 됐는데 남양주 요금소부터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상주 부근의 사고 때문에 정체고요. 창원 쪽으로는 진남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8km가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던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됐고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는데요. 자,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의원 명단이 언론에 공개가 됐네요. 네, 지금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8월 4일에 구속이 됐는데 현역 의원으로서는 2021년 전당대 돈봉투 의혹 사건 첫 구속이고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기각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이 됐고 이성만 의원은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 그러니까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서 뭐 어제 첫 조사도 받았다고 하고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 또 개입 여부 수사가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선일보가 지난 5일 돈봉투 수수 의심받는 19명 현역 의원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돈봉투 받은 걸로 의심되는 명단을 공개했고 그걸 언론이 입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해당 의원들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제 법정에서 아니면은 민주당을 의원들을 향한 검찰의 뭐 영장 청구나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이게 이제 넘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다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에 공개한 명단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된 거 이게 뭐 어떻게 유출이 되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알 수가 없지만 명단이 수사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윤관석 의원이 진술한 내용인가요? 수사를 한 검찰이 판단해서 수사를 한 내용이죠. 수사한 결과를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한테 돈을 줬다라고 검찰이 이 구속의 필요성 이걸 강조하면서 명단을 제시했는데 그게 이제 네.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결국 이게 이제 검찰이 좀 언론을 활용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게 아니냐.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여론을 좀 환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 비판이 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는 반드시 또 가려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이 돈봉투 의혹으로 또 곤혹스러운 가운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돌이켜보면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충분한 분명한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내용을 듣고 보면은 상당히 쇄신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의 의지, 쇄신 의지가 많이 돋보였는데 이제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8월 4일에 이 돈봉투 의혹으로 이 자기 당 소속이었던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엄정하게 꼭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음성을 방금 들으셨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박관홍 원내대표의 앞으로의 과제나 계획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과제를 꼽은 것을 보면은 정기국회부터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절실한 과제는 당의 통합을 바탕으로 당 밖에서 확장을 더 쌓아나가는 것이다. 역시 이제 정기국회는 9월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9월부터 한 내년 3월까지 이 당을 확장성을 더 확보해서 총선에 좀 승리하겠다는 의지 돋보이고요.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거는 사실 확장성을 확보하기 전에 최근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봉투 의혹 사건 포함해서 그래서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하에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또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었죠. 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습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런 논란 때문에 이 혁신위가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혁신위가 대의원제나
문제나 공천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다양한 문제들을 견해들을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 혁신위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혁신위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띄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이 묻지마 흉악 범죄나 이태원 참사, 철근 누락 아파트 같은 사건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한국 사회의 큰 위기인 사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국민들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달라. 사회 불안을 강력한 처벌만으로 없앨 수는 없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박항훈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도 혁신위원회가 등장하는데, 자,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는데 지금 신우이가 공개한 내용으로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졌다고 그럴까요? 물론 이제 이게 네. 진위 여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공방이 네. 또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김은경 위원장이 지난 3일 대한 노인을 찾아서 자신의 이제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을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남편 사별 후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미국에 사는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A 씨가 그저께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김 위원장이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를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을 기만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김 위원장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었다. 돌아가신 분들을 욕보여드리지 않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쓴다. 이렇게 김은경 위원장을 겨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다시 이제 반박하는 글도 지금 나왔는데 이건 김 위원장의 아들 B 씨가 올린 글이에요.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떻게 썼냐면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 정말 참담한 마음이다라고 이 시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모를 겨냥한 건데요. 막내 고모, 그러니까 A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다. 이렇게 받아쳤고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1996년 자신의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칭찬한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 공방 자체가 가족 간의 이 찬반, 그러니까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면서 김은경 위원장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김 위원장과 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하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좀 말을 아끼는 상황이고 이건 김은경 위원장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가고 있는데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이게 혁신위가 신뢰를 뭐 지난 노인 폄하 발언부터 해가지고 가족 간의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혁신위가 신뢰를 잃은 게 아니냐. 이쯤에서 활동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는 가려져야 되겠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갖가지 논란은 또 계속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번 달 하순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이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가 이르면 이달 말에 개시되는 방향으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 이거를 또 일본 정부 관계자, 익명이긴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시기, 뭐 일자까지 잡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구체적인 일정을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발로 보도한 건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8월 말 방류가 확정적인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도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저인망업이 다음 달 1일이니까 9월 1일이죠. 9월 1일 시작되는데 그 전에는 방류를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8월 말 방류를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고요. 일단 정확한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18일이죠.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 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한미일 정상회담 다음에 일자를 정확하게 정해서 8월 말 방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며칠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은 일단 해볼 수 있겠네요. 자, 6호 태풍 카눈이 이 경로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자, 한반도에 상륙하는 거 언제쯤이 되고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은 이 카눈의 경로 며칠 사이에 계속 알려진 바로는 한반도까지는 안 올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제부터 기상 예보가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90km 해상에 카눈이 근접을 하고요. 또 부산과 또 대구까지 통과하면서 우리 한반도를 관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이제 한반도에 왔을 때는 태풍 강도가 중 정도로 전망이 되지만 중도 상당히 바람 세기나 폭우 이런 게 세거든요.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카눈이 세력을 유지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 약해질 가능성 모두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당국이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하나 또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직위 등에서는 대피소를 준비하고 있다. 뭐 실내로 대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태풍이 북상하는 소식 때문에 카눈 소식 때문에 호주 이 참가단이 대원들이 서울로 이동할 거다라는 보도가 이제 호주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던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11일에 예정된 K-팝 콘서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11일입니다. 네, 11일에 예정돼 있어서 그러면은 10일에 이 한반도 관통하면서 지나가니까 별 문제 없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동도 해야 되거든요. 이 야영장에서 전주까지 이동을 50분 하는데 50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이동 과정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버스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상황인데 제대로 또 준비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하튼 뭐 잼버리 현장도 현장이지만 이 카눈 소식, 자 우리 추가적인 이 수해 피해는 없을지 좀 태풍 피해 없을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미 사실 지난 장마를 겪으면서 우리 수해 피해가 상당히 컸죠. 이미 네. 최근 한 달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치의 1.5배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대부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난 장마로 인한 피해 그 수해 응급 복구율이 일단 90%를 넘겼다고 발표는 하고 있어요. 특히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던 청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도에서는 지금 99.1%다 거의 다 복구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응급 복구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방이 무너졌으면 제대로 제방을 다시 쌓은 게 아니라 일단 흙으로 일단 떼우는 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축대 피해라든가 도로 파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10일 정도에 지금 태풍 카눈이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응급 복구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은 완벽하게 복구를 해놔야 된다.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9일부터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일 오전 부산 상륙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경로를 끝까지 잘 쫓아가면서 안전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1523님. 폭염에 무기력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아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요즘 많이 처진다. 또 정치권 공방도 보고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자, 그래도 이 더위가 영원하진 않겠죠. 서늘한 가을을 꿈꾸면서 크랜베리스의 드림 신청해 봅니다. 모바일 빙수 쿠폰 보내드리고 드림 들으시고 입으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런 우리말 속담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이 잘 안 될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일이 잘 되거나 못 되는 것을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뜻하죠. 그런데 잘 되면 제 탓이란 표현에서 탓은 원래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 원망하거나 나무라는 일을 뜻합니다.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잘 되면 제 탓이란 말은 어법상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탓 대신에 복이란 단어를 넣어서 잘 되면 제 복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것으로 못 살면 터 탓이란 말도 있는데요. 못 살면 터가 나빠 그런 것이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여기서 못 살다란 표현 자체가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못 살다는 모두 붙여 쓰고요. 기본 의미는 가난하게 살답니다. 참고로 못 살다에는 성가셔서 견디기 어려워하다란 뜻도 있는데 나는 정말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못살 개의 형태로 쓰이고요. 흔히 동사 굴다와 함께 사용해서 못살게 굴지 마라 또는 못살게 괴롭히다 같은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폭염 속에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광주 37도, 서울과 대전 36도, 대구 35도, 부산 34도, 제주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더워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50에서 많게는 2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 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크게 오르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7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북상 중인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목요일 오전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우리나라 내륙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태풍의 영향으로 수요일에 경상도를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오늘과 내일 오후에 전력 수요가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의 한반도 상륙이 예고되면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 예고글을 썼다가 붙잡힌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7시까지 살인 예고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하순에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정말 묻지마 범죄, 살인, 칼부림 정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상당히 이런 흉악 범죄에 취약한 것이 아이들이고 여성일 수밖에 없는데 조현정 평론가는 요즘에 무섭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뭐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일상을 살아가는 곳에서 지하철역, 뭐 집 앞에, 쇼핑몰 이런 건데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조금 피치 못하게 번화가를 나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쇼핑몰에 갔더니 이제 확실히 경찰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보초를 서시고 또 각 유통업계마다도 각기 이제 업장에서 보안 인력을 더 충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좀 체감이 정말 무전기 드신 가드들이 많이 보였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사후 조치가 취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참 우리 사회가 참 대한민국 하면 안전한 사회인데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마음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지난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이후에 온라인에 살해 범행을 예고하는 협박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절대 이래서는 안 될 텐데요. 경찰에 검거된 인원도 상당수라면서요. 네, 이게 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보름 조금 지난 건데 이후에 이런 글이 간간히 올라오다가 지난 3일에 서현역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전국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살해 예고 협박글 189건을 입건했고요. 이 중에 59명을 검거했습니다. 2명은 구속 송치가 됐고요. 일부 면면을 좀 보면 부산 서면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잡고 보니까 해군 일병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고요. 강원 원주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썼다가 붙잡힌 10대 A군은 자신이 그런 글을 써놓고 또 SNS를 통해서 제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작극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세종에서도 비슷한 글을 올린 10대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검거된 상당수가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붙잡히고 나서 경찰의 대부분이 장난이었다. 호기심에 그랬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10대 연령대에 있는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부모님들이 들으실 텐데 절대로 이런 장난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예고글 잘못된 이 글을 올려서 정말 후회하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안이 엄중한 일이고 그래서 장난이라고 봐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서울 홍대 입구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가 담겨 있는 바구니가 등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가져가서 쓰실 수 있도록 두고 간다. 라는 메모가 있었고 한 사람당 하나씩 가져가라. 그러니까 공포가 들면 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쓸 수 있도록 내가 제작해서 좀 나눠주겠다 이런 취지인 건데 실제로 써본 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호신용 스프레이가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너무 좋은 분이다. 이걸 일일이 또 공병에 하나하나 직접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후기 글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너무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대치동 마약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게 네.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저런 물건이 2차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불안전하다고 최근 일들을 겪으면서 네. 판단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장난스러운 예고글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우리 청취자분들 명심하시겠습니다. 그만큼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주택가 등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서조차 이제 공포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또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준다는 그래도 이제 좀 의심을 해야 되고 네. 또 신논현역에서 그 열차가 멈추고 여기서 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범이 있다 이런 오인 신고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누군가가 뭐 공연을 즐기다가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원래 뭐 공연 끝나고라든가 뭐 예전에 월드컵 때도 그렇고 이렇게 신나게 즐기고 있으면 이렇게 갑자기 난동범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좀 너무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순식간에 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픈데 문제는 SNS를 통한 무분별한 정보 공유 이런 부분도 또 좀 혼선을 키우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태, 지금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을 적시하고 공유하는 건 분명히 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에 6년 전 일까지 사진으로 확산이 돼서 근데 이건 사실 지금 일이 아닌데 마치 지금 벌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사는 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실과 거짓이 뒤섞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한 의견 논란입니다. 이게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게 뭐 한국은 공권력이 경찰력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무관용을 적용해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강경 의견과 네. 또 반면에 그래도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는 건 걱정이 된다. 무섭다. 사법경찰이 갑자기 다가오면 위협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난 4일 금요일부터 전국 다중 밀집 장소 3,400여 개소에 경찰관 2만 2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거동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440여 건의 불심 검문을 벌였고요. 이 중에 흉기 소지자 등 14건을 검거하고 99건은 경고 훈방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경찰청에서 지시를 내린 게 일선에 출동을 할 때는 방검복, 방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3단봉, 테이저건, 총기 이런 물리력 사용 기준에 따라서 적극 사용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장갑차가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번화한 곳 주요 거점에다가 장갑차를 배치를 해놨고 그 장면이 또 온라인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이걸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게 그래도 경찰들이 앞에 보이니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든다. 이런 의견과 함께 장갑차는 조금 무섭고 비극적인 사건이 떠올라서 오히려 불안하기도 하다. 굉장히 극명히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또 경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경찰이 이번 특별 치안 활동 기간을 정하고 그 사이에 검문 활동과 관련해서 우수 사례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별칙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좀 실적을 강조하다 보면 내부에서는 결국에 좀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철저해야 될 때 철저하고 과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치안이 가장 훌륭한 치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옆나라 일본의 경우도 이미 20년 전부터 비슷한 사태가 시작됐었고 꾸준한 연구 또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서 좀 도움받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의 대표적인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키하바라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트럭으로 행인들을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서 7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이 아키하바라가 지명인데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의 우리의 용산같이 네. 전자상가로 전자기, 유명한 곳이 네. 바로 일본의 아키하바라입니다. 근데 이게 트럭으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렀다? 그럼 분당 서현역 사건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사태를 일본은 겪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이런 무차별 살상 사건과 관련된 통계도 모아왔고요. 정부 차원 연구를 진행하고 뭐 범인들의 특성이라든가 범행 형태, 방법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온 거죠. 공통된 문제제기 키워드는 사회적 고립과 처지 비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노년층보다 되려 청년층 20, 30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우리나라 상황이 그 일본 뉴스에도 많이 전해졌고 그래서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아 이거 기시감이 든다. 예전에 우리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글들이 많아서 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글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파견직이니까 비정규직이니까 라는 식으로 웃음거리 삼고 그렇게 된 건 자기 책임이다. 노력하지 않아서다. 이런 인간은 아무도 고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여유 부리던 분들이 초고령화, 저출생,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축소로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던 기업이 망해버린다. 연금도 무너진다.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는 망한다. 뭐 이런 글이었어요. 많은 분들의 공감을 좀 얻고 있고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거죠. 딱 잘라서 뭐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회도 지금 뭐 양극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인 갈등은 커져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SNS가 발달하면서 한눈에 비교가 쉬워진 시대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부를 대물림 받지 못하면 거기에서 포기를 하거나 부모나 사회에 대한 원망이 가중되고 그래서 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처벌을 강화하는 측면 분명히 필요한 면이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포기를 해버린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처벌만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전반적으로 좀 시대적 문제로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로는 접근을 또 해야 되겠지만 절대로 묻지마 범죄 살인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엄벌에 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짚어보죠. 마음 따뜻해지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뚜루루 뚜루. 네. 뚜루루 뚜루.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뚜루루 뚜루. 네. 네. 자, 상어가 병원에 떴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 회의실인데요. 병원이라고 하면 사실 어른들한테도 차갑고 딱딱하고 네. 좀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이곳에 귀여운 아기 상어가 떴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 병원에 19개월 된 아기 주아가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아는 생후 7개월 때부터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 2개월 동안 병원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근데 주아 양이 아기 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도 이걸 다 알고 있대요. 주아는 아기 상어 팬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아의 담당 간호사 이은성 씨가 있습니다. 이 병원으로 출퇴근하는 길에 그 옆이 아기 상어 공연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수막이 붙은 걸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걸 보고 주아를 떠올린 거죠. 아, 우리 화나인 주아도 아기 상어 참 좋아하는데 이 공연 보여주고 싶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장하고 심혈관병동이 진짜 가까워요. 도보로 1분 정도? 그런데도 주아에게는 그 정도의 이동도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인공심장이 멈춰버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동도 불가능해서 이은성 간호사가 고민 끝에 아기 상어 공연팀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핑크퐁. 네, 핑크퐁. 핑크퐁 아기 상어. 예, 이 회사로부터 근데 기적 같은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주아를 보러 가겠다. 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다른 아이들도 있는지 그렇다면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또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아기 상어가 진짜로 왔어요. 그래서 이 뚜루루뚜루 노래에 맞춰서 네. 율동을 하고 아이들도 신나게 춤을 추는 모습 많은 분들이 보면서 마음 따뜻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네요. 뚜루루뚜루. 네. 저도 뭐 공연팀 참여가 가능할까요? 상어로 예. 뚜루루뚜루. 안 돼. 네.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네요. 시사본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어디 좋은 데 다녀왔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예, 그동안 방송을 몇 번을 같이 했는데 여기서 또 올라오시니. 네, 지난주에 제가 빠졌었죠. 예, 네. 예, 휴가 몽골에 갔다 와가지고요. 예, 대초원에서 예, 하늘 별자리를 보고 왔습니다. 당연히 뭐 몽고 뭐 풀이라도 뜯어왔겠죠, 선물로. 아무것도 안 가져왔고요.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귀국하는 지난주 화요일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탔던 비행기에 스카우트 대원들이 많이 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개막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해맑은 얼굴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니까 되게 한국 기대된다. 특히 이제 공연도 본다 막 이렇게 좋아했는데 야영의 국가 몽골에서도 스카우트 새만금 참여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왔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참 걱정됩니다. 글쎄 뭐 이런 더위면은 몽골 스카우트 대원들도 야영이 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 선생님 일단 여쭤보면 뭐 미진했다 뭐 이건 이미 수도 없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일단 수습은 해놓고 12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좀 잘잘못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여야가 또 이걸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따가운 여론의 눈총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책임 문제는 그 이후에 따져보자라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야를 대표하는 분들, 이를테면 뭐 당대표라든지 또 당의 공식적인 그 발언 창구인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끔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책임 문제를 이건 좀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어디서 이 부실이 연유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만 일단은 11일 날 대회를 마쳐놓고 나서 국정감사든 뭐 국정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필요하면 수사든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손님이 왔는데 식당 주인과 주방장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몇몇 또 기사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김준일 수석 에디터 보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일단 요거는 제가 타임라인에 좀 말씀드리고 뭐 팩트 체크라기보다는 어쨌든 정확하게 팩트를 좀 전달해 드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히스토리를 좀 짧게 제가 진짜 이거 1시간에 할 수 있는데 압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능력이 대단한 분이죠.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는 2011년 4월이에요. 그때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자 우리가 이제 2023년 스카우트 이거 열려고 하니까 국내 후보지 개최 공모 받겠다. 2011년에 이제 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문에 사실 이제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전라북도가 뛰어듭니다. 우리 새만금 가지고 한번 우리 여기 잼버리 열겠다라고 이제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가 2015년 9월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전북 새만금 그리고 강원도 고성 같은 경우에는 1991년에 한번 열었으니까 또 이제 여기는 그 주요 장점으로 우리는 이미 다 준비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새로 여기다 엄청 투자 많이 할 거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여기 장점이 있다라고 두 개가 붙었는데 2015년 9월에 새만금이 됩니다. 그때면은 박근혜 정부고 최종 결정이 된 거는 박근혜 정부네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새만금으로 결정된 거는 박근혜 정부고요. 그래서 그때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전북 이제 새만금으로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 3월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세계 그러니까 국제
행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거를 세계 잼버리 대회를 국제 행사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 축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를 2016년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2017년 8월에 이제 잼버리 총회가 열려가지고 거기에 그러니까 스카우트 총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폴란드를 제치고 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막 들어와서 결정이 됐네요. 3개월 차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018년에 세계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설치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얘기했듯이 야영지, 부지 매립, 뭐 상하수도, 주차장 이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게 이제 법안이 생긴 거죠. 이때 이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의 전주갑의 김윤덕 의원 요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위원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간척지를 그때 매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나무를 심겠다고 전북이 약속을 했는데 염분이 안 빠져가지고 나무가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가 농업용지이기 때문에 배수를 농업용지는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좀 더 높게 쌓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높게 쌓았다가 이거를 다시 철거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올해 2월에 2인 공동위원장에서 5인 공동위원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5인 체제가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명예총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대가 돼요. 그러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국감하고 작년 8월에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준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여가부 장관이 준비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원래 프리 잼버리가 작년에 8월에 열렸어야 됐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못 해본 상황이었고 그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8월이 돼서 이게 열렸는데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이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정말 1시간 들어도 지루하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각 사건마다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제가 그거는 다 생략하고 그냥 딱 타임라인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 김준일 새만금 박사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어느 정부의 전적으로 원인과 또 책임을 돌릴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도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입니다. 부처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제대로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그때 여가부 장관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으면 현장에 나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원택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폭염포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냐 물어봤더니 다 되어 있고 의원께 설명드릴 수 있다. 그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그러니까요. 기억을 합니다. 마치 지금 상황을 미리 예견한 것처럼 이원택 의원이 나중에 이게 역사의 평가로 장관한테 남을 거다라고 다소는 이제 경고성 발언까지 했고 아마도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게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진도가 좀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호언장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 호언장담을 하고 또 2명의 장관을 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포함할 정도였다면 네. 정부가 이걸 지방자치단체 행사다 이제 와서 이렇게 치부하듯이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뒷받침되는 일종의 이제 국가적인 그 행사가 됐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이게 이 행사를 앞두고서 대통령실 내부도 그렇고 또 총리실 산하의 뭐 국무조정실 같은 데도 그렇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보통 이런 행사를 하면 정부 내부 TF를 구성하거든요. 그 TF를 구성해서 거기에 이제 뭐 주무장관도 참여하고 또 국무조정실장도 참여하고 대통령실의 사회수석이나 이렇게 참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왜 이렇게 허술했을까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이제 더 최악은 이제 와서 남 탓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간에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행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 구축에 수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예산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왜 이렇게 부실하게 됐느냐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서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난 이런 운영상의 부실과 준비 소홀과 미숙함 이거는 지금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불거지니까 또 이걸 남 탓으로 돌린다는 것도 기존의 각종의 이제 사건 사고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그걸 이제 남 탓으로 돌렸던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책임 실종 국정 운영의 모습과 겹쳐져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제가 전라북도에다가는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 전라북도입니다. 네, 이게 약간 그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무슨 생각이 말씀입니까? 드는데요. 거기가 이제 해창갯벌이라는 지역이에요. 지금 그 야영지가 거기는 매립지가 아닙니다. 매립이 안 끝난 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이 들어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왜 장소를 거기로 택했을까? 이미 매립이 완료된 데도 많은데. 새만금에 다른 장소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잼버리 대회 자체보다 잼버리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 관련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마저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립이 채 끝나지 않은 지역에 다시 말해서 이 우리가 무릉동이 목격했듯이 네. 그렇게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에 야영지를 정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 뭐 이 행사를 고리로 해서 고속도로도 그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이 전라북도나 새만금의 인프라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이 행사 장애 인프라 그리고 행사 준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역대 전라북도 지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북지사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그래서 왜 이 행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조기에 발견됐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도 참 리더십이고 중요한데 그것마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잠깐만요. 전북연맹은 우리 한국 스카우트입니다. 조기 퇴영을 한다라고 그렇게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은 정치적 배후설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뭡니까? 이거를 언급을 굳이 해야 되나요? 반정부 카르텔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전북 사람들이 집단으로 퇴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정부 이 스카우트 아니 잼버리 행사에 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범죄가 벌어졌고 그거가 대응명이 미흡해가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됐고 가해자가 지금 영내에서 돌아다녔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 지금 아까 우리가 한입뉴스에서 관련된 이야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여성을 태국의 스카우트 연맹 담당자 남성이 뭐 따라 들어갔다. 또 다른 경찰의 내용은 태국 남성이 이미 여성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퇴영을 하겠다. 새만금을 떠나겠다고 이야기했던 이 전북이 그 사안과 이 사건과 관련이 돼 있습니까? 그 뭐 관련이 돼 있는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했는데 어쨌든 뭐 이건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그러면은 뭐 반정부 카르텔이 그러면은 영국 4,500명하고 미국 1,800명도 다 반정부 카르텔입니까? 싱가포르 68명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는 거고. 자, 요거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까 전에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연장선상인데 예를 들면은 전북에서 이거 에서 잼버리 배운다면서 뭐 크루즈로 뭐 즐겼다 공무원 해외 출장 99번 해가지고 잼버리 관련 해외 출장에 전북도 55번 부안군 25번 새만금 개발청 12번 해가지고 중앙일보 단독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나갔다 돈도. 그리고 뭐 기사를 보면 예산 1171억 중에 야영작에는 129억만 쓰고 조직이 운영에 740억 썼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사람들이 가장 불만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은 온열 환자 때문에 지금 일으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2015년에 일본에서 이제 열렸거든요. 그때도 33,000명 중에 3,300명이 온열 환자가 나와서 전체 10%가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7.7%가 나왔습니다. 그 참가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야마구치현에서 열린 그 행사도 간척지였어요, 심지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더워서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러워서 뭐 여기서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화장실, 그리고 샤워장, 그리고 뭐 벌레, 그리고 그 전기 안 들어오고 매점 가려면 1시간씩 줄 서고. 자, 그러면은 전 정부 책임론을 하려면은 화장실을 그러면 5년 동안 만듭니까? 화장실 만들려면은 반년, 짧으면 3개월이면 만들어요. 거기다가 임시 화장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가장 사람들이 열받고 지금 가디언이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얘기도 더러워서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 조직위하고 지금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왜 이런 더러운 잼버리를 만듭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남 탓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책임하기가 이럴 데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지금 김준일 에디터가 이 영국 가디언지에서 화장실을 지적했는데 영국 가디언지가 또 우리 정부가 부정적 보도를 좀 제한하려고 했다는 보도도 영국 가디언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취재 구역을 좀 제한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따라다니고. 그렇다 보니까는 그 참가자들이 외신과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그런 걸 의식하게 되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이제 가디언이 보기에는 한국 정부가 이 잼버리 대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외부로 나가는 거를 극도로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아니냐. 한마디로 이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감시하는, 그리고 제한하는, 취재를 제한하는 이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부 그런 매끄럽지 못한 이제 대언론 그 관계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때문에 지금 이 부실이, 아까 이제 김준일 기자 이제 더러워서 못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위생, 그다음에 기본적인 보건, 또 기본적인 안전, 기본적인 편의시설,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그런 행사였고, 그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 논란을 차단하는 데만 급하고 급기야는 이제 책임 전가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론이 막 악화되고 보도가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냉방차 지원하고 뭐 생수 지원하고 또 기업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한데 좋습니다. 어쨌든 11일 날 행사는 마쳐야 돼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 행사를 이것만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엑스포도 더 많은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게 될 거고, 당장에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전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밖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쯤 됐다면 이런 부실이 왜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건 뭐 필요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된다. 감사든 뭐 국정조사든 수사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김준일 에디터께 여쭤보면, 일단 155개국 중에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를 제외한 152개국은 아직 잔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일 예정됐던 K-팝 콘서트를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제 옮겨서 진행을 하는데 4만 2천 명. 사실 서울과 또 다른 지역이 있다고 하는 미국과 영국도 콘서트 참여 가능성도 지금 또 열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11일 날,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전날 실시되는 이 대규모 K-팝 콘서트가 스카우트, 전 세계 스카우트의 마음을 좀 돌려놓을 수는 있을까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K-팝 보러 왔다라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몽골 청소년들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한류, 뭐 K-팝.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클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 6일날 하려던 거를 11일날 옮긴 것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지만은 11일까지 뭐 붙잡아 놓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뭐 일각에서 하더라고요. 되게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태풍이 지금 한반도로 들어와요. 지금 이게 원래 울릉도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한반도로 들어오는데 10일날 지금 우리 남한을, 그러니까 부산부터 해가지고 지금 완전 남한을 관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하려면은 거기에다가 야외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 아시바라고, 제가 전문 용어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바를 쌓아야 돼요. 현장용 공사 관련 용어죠. 그러니까 무대를 쌓아야 되는데 이게 10일 날 태풍이 오면은 11일 날 오전에 이거 다 쌓을 수 있나?
이게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되나? 이게 약간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도 좀 안전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한반도로 통과를 하면은 9일부터 10일까지는 여기 전북 여기 새만금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 A형 텐트 이거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거 바람 불면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가 지금 해법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국이나 가디언에 이런 데는 지금 부산 엑스포에 영향 줄 거다 이런 식의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지금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무리는 만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시바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인가요? 그래서 이제 비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계 맞습니다. 비계도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여하튼 여러분들이 여하튼 감으로 알아들으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묻지마 범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관총과 이제 번화가에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불심 검문도 하고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묻지마 범죄 살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사법 입원제 이런 뭐 관련 제도인 것 같아요. 자 실효성, 적응성, 공권력, 오남용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자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두 분이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박 의원님? 사실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증오 범죄라는 게 이게 사전에 그 징후를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사후 대책들을 가지고서 갑론을박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도 좀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이제 강경한 대응들은 쏟아지는 반면에 조금 이제 근본적인 진단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즉시 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요. 그러나 왜 이런 범죄가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기존의 돌봄이라 그러면 뭐 아동이라든지 또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사회적 약자들 혹은 뭐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만을 고려를 했는데 이제 돌봄의 경계나 범위도 더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이제 그런 사회안전망은 우리 사회안전망 내에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공권력 오남용이 우려되는 바는 그런 거죠. 사형제 부활, 그러니까 사형 집행 부활 얘기가 나오고 또 감형 없는, 말하자면 이제 종신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종신형 얘기가 나오고. 네. 근데 과연 그 형사정책적으로 봤을 때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 한들, 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가 도입된다 한들 저런 범죄가 줄어드느냐, 막을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이제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우리보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총기 소유 여부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은 선진국들 비교를 해봐도 강력범죄 발생률이 그 동안에는 굉장히 낮은 나라였거든요. 네. 물론 거기 이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래서 저거를 단편적인 대책, 즉흥적인 대책, 보여주기식 대책에 그칠 게 아니고 조금 더 근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대책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두 분께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게 이제 가해자의 정신적인 문제다 이런 진단도 나오면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은 의사 출신이죠.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의 예방책으로 전 국민이 2년에 한 차례씩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건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디까지나 실효가 있는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의견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법이 좀 더 엄정해져야 된다라는 보수 측의 의견에 상당히 동조를 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자라는 게 조금 진보 쪽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보수 쪽에서는 주로 뭐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보수 정치인들도 조금 더 이제 형량을 강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두 가지가 다
다 같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을 좀 우습게 아는 경향성도 있고 사실은 근데 이 지금 묻지마 범죄를 한 사람들이 얘들한테 또 감형 없는 무기징역이 뭐 될 거야라고 해서 이들이 안 했을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적 고립이에요. 일본에서도 지금 사회적 고립이 가장 이런 묻지마 범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두고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나요? 예, 네. 고독 전담 부서도 만들었어요. 뭐 맥락은 다르지만은 영국에는 외로움청이 있습니다. 외로움청. 외로움만 전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예요. 저는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좀 확대 개편해가지고 외로움까지 담당하고 이를테면은 뭐 다양한 소수자들을 담당하는 이런 부서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한 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이게 은둔 외톨이 이게 서울시 청년들 중에서 13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중에. 서울시가 아주 요즘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6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20대 중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연관짓기는 어렵지만은 상당 전문가들 얘기로는 상당히 범죄의 이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6개월 이상이면은 이게 은둔형이라고 하는데 전체 13만 명 중에 41%가 5년 이상 집 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런 범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이 질문만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은겸 혁신위원장 뭐 이제 노인 폄하성 논란 또 가족과 관련된 또 논란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유인태 전 의원은 김은겸 혁신위원장 물러나야 된다. 뭐 한 게 없다. 자, 먼저 박원숙 전 의원께 김은경 의원의 거치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의원은 아니고요. 김은경 위원장이 김은경 전 위원장. 네. 저는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민주당한테 정치적 부담만 되고 있어요. 원래 민주당이 여러 가지 보이는 한계를 이 혁신위를 통해서 뭔가 좀 극복해보고자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정치 경험도 없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혁신위원 불러 앉혔는데 잇따른 설화로 인해서 당에 부담만 주고 뭐 오히려 부적절한 처신만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혁신을 뭐 제안하고 그게 당내에 수용될 정치적 권위 뭐 도덕적 자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저는 저 혁신이 간판 내리고 또 혁신위를 저렇게 잘못 만든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지 오히려 혁신위를 중단하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부담이 된다라는 식의 그런 발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꾸로죠. 거꾸로. 저걸 가져가는 게 더 큰 리더십의 저는 위기이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해야 된다. 김 대표는요? 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가 크게 논지가 이거예요. 왜 사과를 안 해? 사고를 이렇게 맨날 사람이 죽고 재난이 하는데 그리고 왜 책임을 안 져? 왜 아무도 정무적 책임을 안 져? 이거잖아요. 민주당은 내로남불 정당이에요. 김은경 위원장 사과 안 하다가 나을 끌었다가 지금 했잖아요. 왜 사과를 안 합니까? 바로바로. 그리고 왜 책임을 안 지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건 이재명 대표도 이건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은경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제가 복장이 터지는 게 민주당이든 정부든 뭐 여당이든 책임을 안 져요. 민주당이 지금 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책임하게 이재명 대표 극치입니다. 와가지고 지금 정부 비판만 하고 있어요. 본인 사법 리스크하고 본인 이거 위원장이고 혁신이 이거 정리해야죠. 그게 정치 아닌가요? 왜 정치를 못하죠? 이분은? 네. 참 국내 정치도 그렇고 참 우리 더운데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분들이 더 열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외로움을 관리해 주는 관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사본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 가족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야기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KBS 뉴스 속보로 들어온 걸 봤는데 지난 6월 인도에서 300명 가까이 사망하는 대참사, 열차 참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키스탄이라면서요. 네, 인도 이제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죠. 네. 파키스탄. 그 파키스탄은 사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기 전에 있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인도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분리 독립된 나라인데요. 자, 어제 낮에 이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인 카라치에서 약 275km 떨어진 신드주에서 17량의 열차가 이제 가다가 10량 정도가 탈선을 한 거예요. 네. 당시 기차에는 1000여 명 정도의 승객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 이 중에서 지금 최소 30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주요 병원과 인근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서 구조대와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밤샘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철도청은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또는 이 테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완전히 원인이 규명된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테러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파키스탄이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그 열차가 상당히 좀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왜 이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또 기상 그 악화도 사실은 하나의 이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파키스탄 하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대규모의 홍수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났던 또 대표적인 나라기도 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선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인도도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선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파키스탄도 총 연장이 7,50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열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주로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이동 수단이고 그에 반해서는 상당히 좀 인프라가 낡았고 그렇습니다. 또 많은 다수의 인구가 대규모로 이용하는 것이 또 열차 교통편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입석을 팔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석일 때는 대체로 좀 거리시잖아요. 근데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냥 탑승 제한 인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울 수 있는 데까지 다 태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차 사고가 한 번 나면은 피해자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사실 뭐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열차 사고가 상당히 자주 발생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신드주에서는 지난 1990년에도 307명의 사상자를 낳은 대형 철도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난 2021년에는 급행열차 2대가 충돌하면서 65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피해자가 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또 마음 간절합니다. 네. 자, 우리가 올해 덥다, 너무 덥다, 엘니뇨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북반구 그러니까 지구를 봤을 때 북쪽은 지금 여름입니다. 그럼 정반대인 남쪽 호주 이런 곳은 이제 겨울이어야 맞는 거죠. 네. 그럼 추워야 되는데 남미의 경우에는 30도가 넘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남미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12월에서 2월에 해당하는 겨울이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처럼 춥지는 않지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이제 30도가 넘는 폭염 상태인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지난 1일에 칠레의 중부 산간 도시 사실 산간 도시 하면은 온도가 다른 곳보다 더 낮은 곳이거든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 기온이 38.7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 그 평균 기온이 22도에서 25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도 8월 평균 기온이 14도 정도인데 1일 날 30.1도까지 올랐고요. 이게 이제 11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볼리비아, 파라과이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브라질도 뭐 지난달 중순부터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 7월 기온을 경신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 엘니뇨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파라과이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강력한 고기압이 열돔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열돔이라는 게 일종의 비닐하우스처럼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꽉 이렇게 온실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유엔 측에서는 사실 지난달 27일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구 온난화라고 이제 얘기하지 마. 지구 끓어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끔찍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몇 년 뒤에는 그 2023년 여름은 그래도 참 시원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우려서 그러는데 KBS의 명품 다큐멘터리도 끓고 있는 바다, 끓는 바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바다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더우면 바다로 뛰어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닌 거죠. 해수면 온도가 지난 4월에 사상 최고치인 21.1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온도를 유지 중인데 심지어 지난달 24일에 그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바다는 38.4도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반신욕 할 때 온도 40도 정도거든요. 체온보다 더 높은 온도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람도 바다가 물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바닷속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산호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다 생태계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생물체인데 백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지나면서 죽는 거죠. 근데 이 바다라는 곳이 단순히 우리가 뭐 시원하게 즐기는 곳일 뿐만 아니라 대기에 있는 온도를 사실은 이렇게 열기를 빨아들이는 역할도 하는데 그 역할을 더 이상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 남반구 쪽이 겨울이면 남극도 얼음이 어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얼음이 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얼음이 얼지 않고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죠.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계속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폭염, 그다음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있는 것.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원희정 평론가는 혹시 차를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는 뚜벅인데요. 네. 대중교통을 탔을 땐 너무 좋은데 걸어 다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저도 뚜벅인데 네. 우리 두 사람은 그래도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네요. 탄소를 줄이는. 저희 아주 그냥 소소하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텀블러 쓰십니까? 네. 시간상 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도 노리고 있는데 세 번째로 형사 기소가 됐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도 기소 뉴스가 많이 나와서 뭐가 뭔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난 3월에 성인 영화 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회사 돈을 지불을 하고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뉴욕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 6월입니다. 국가 기밀 문건을 불법 반출해서 사저에 보관한 혐의로 법무부가 임명한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특검에 의해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선동 등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대선 패배했었는데 약간 부추기면서 그렇죠. 이게 지지자들이 사기다. 의회에 난입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인증 방해, 시민의 투표권 침해, 선거 절차 방해 등 4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3번의 기소를 통해서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는 모두 78건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다 형량이 따로 이제 부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트럼프 캠프 측은 이거 내년 대선 방해하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법무부의 한심한 시도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두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사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될 때만 해도 이게 나중에 정치권에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서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앞서 두 건하고 달리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방해했다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그 기소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사실 이것까지도 굉장히 이제 혐의가 많잖아요. 이달 중순에 이번에는 조지아주에서요, 그 2020년에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가한 압력, 이 부분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또다시 기소할 전망이어서 4개까지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 무슨 일이든지 또
이 언론의 미디어에 부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네. 기소가 이런 검찰의 수사 시도가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 기소 후에도 그렇게 될까요? 일단은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11월에 사실 본인이 출마를 선언했을 때는 별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는데 올 3월에 기소가 결정되고 나서 굉장히 지지자들이 결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 6월까지 지금 약 40만 명의 온라인 기부자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화당 내의 후보들 중에서 뭐 압도적으로 앞선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가 3일 날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공화당원 응답자의 75%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동기에 따라서 기소를 당했다라고 실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보복을 당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은 설사 기소가 되고 구금이 되더라도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투옥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될까? 이걸 또 질문을 해봤더니 여기는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은 배심원들이 트럼프의 중범죄 유죄를 인정한다면 표를 던지지 않겠다. 이 응답이 45%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서 이제 아마 트럼프 측은 어떻게든 일단 재판을 연기시켜가지고 최대한 밖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를 치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게 살짝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짧게 하나. 이 중국이 9년 만에 한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금요일이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 측에는 10일 전에 통보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에 사형 집행당한 한국인은 2014년에 필로폰 5kg을 판매 용도로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인들 모두 6명이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복역 중인 사람만 7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이라는 역사적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1kg 이상만 소지하고 있어도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사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한국인 마약 사범의 사형을 중국이 집행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희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배종찬의 시사본부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요? 자, 정치권 소식이 좀 더 밝은 뉴스도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씨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또 안전하고 더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